네. 저기 아, 네. 아예 진행까지 하세요. 아니, 뭐 본인들이 소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안녕하세요. 제복 첫째 딸 현이 역할 맡은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복 둘째 딸 현민 역을 맡은 이승주입니다. 일단 많이 컸죠. 그렇죠, 많이 컸죠. 영화에서보다 많이 컸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준영을 연기한 김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필 역할의 이승원입니다. 네, 제복의 친구 오신의 신은소입니다. 네. 그 목공의 사장님, 그렇죠? 네. 목공 가구 가구공장 관리자입니다. 그렇죠. 네. 사장이잖아요. 아, 사장은 아니고요. 사장 PD였죠. 우리 이난희 감독과 진은서 PD가 같이 작업을 하신 거죠? 아, 네. 그 프로듀서 하시고 네. 배우 하시고. 네, 저희 부부여서요. 네. 네. 계속 제가 작업할 때 그 직업이 배우인데 프로듀서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 서 있어요? 가까이 안 하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얼마나 어떻게 네. 남편이 프로듀서니까 좀 편하죠? 아, 네. 뭐 편한 면은 있는데 좀 객관적인 거리감이 없어서 시나리오를 고치거나 할 때 이번에 이렇게 고쳤는데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좋은데?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고치면 이것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뭐든지 다 좋다고 해가지고 네. 좋은 남편이네. 그렇죠? 자, 궁금하죠, 여러분들? 이난희 감독이 이제 1894일을 나누면 한 5년 2개월 정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왜 이봉화 씨, 아버지가 반찬을 열심히 만드냐. 애들 두고 가려나. 큰딸부터 승질냈잖아. 나도 내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또 애비 마음에 애비가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반찬을 해주려고 하나보다 했더니 올리려고 밥에서 올리려고.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아주 진쿵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난희 감독이 5년 2개월 정도 투쟁을 한 경력이 있을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저 탑에서 올라가서 막 이런 거 한 경험이 있을까.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극단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단체 같은 데서도 또 좀 오랜 기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냈던 경험은 있으니까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좀 오래 할 때 동료들과 지치고 힘들 때 어떤 형식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5년의 투쟁은 사실은 완전히 사람을 번아웃 시키죠. 못해요, 그렇게. 사실. 이 영화가 좋았다는 이유는 노동운동, 파업도 휴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 사실 많잖아요. 파업 좀 쉬면서 해야지. 그래서 저쪽이 경찰 있고 이쪽에 적들도 좀 쉬었다 싸우자 이런 것처럼 파업도 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 일상의 틈을 보여줬다는 데서 대단히 뛰어난 것인 거거든요. 말씀드리면 제가 심사를 했으면 네. 상 드려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좋은 심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는 네. 사실은 극영화 감독상 후보에 올라 있고 네. 극영화 감독상 후보에 올라 있으면 대상 후보에도 올라 있고요. 저는 무조건 좋아해요. 네. 말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노동운동하는 아버지를 핍박하는지. 예측은 중요하니까 남들은 막 쌍수하고 막 날씨고 막 여행 가고 그러는데 뭐야 이거 진짜. 그렇죠? 그 감정이 이거 되게 잘. 감사합니다. 혹시 아버님이 파업하셨을 때 약간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본인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편하게 뭐 해보는 그런 오디션도 그렇게 봤었고 그래서 약간 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노동운동의 아주 각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비록 노동운동을 하지 않고 지금 파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현장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일상들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배우들한테 잘 전달하신 거죠. 이난희 감독의 뛰어난 디렉션을 냉장고 깎는 거.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냉장고 열고 그 냉장고 도어 쪽을 닦으면은 살림을 많이 해본 사람이 닦아요. 보통 이 안쪽을 닦거든요. 다시 닦아요. 그 앵글도 냉장고 바꿔 하는 것 같아요. 이봉화 씨 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연기라고? 네, 지금 그 이봉화 배우는 지금 단편 영화 촬영 때문에 강화에 가 있어가지고 오늘 못 왔고요. 되게 오고 싶어 했었는데, 이봉화 배우님은 그러니까 다른 이제 배우분들은 조연분들은 좀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있는 걸 좀 얼굴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좀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기를 하셨고, 이봉화 배우님은 제가 일절 얼굴을 못 쓰게 네 그렇게 디렉션을 해서 아마 연기할 때 연기자로서 좀 답답하시고 좀 힘드셨을 텐데 저를 좀 잘 믿고 따라가 주셔가지고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배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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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렇게 이게 제스처로 연기를 하잖아요. 앉아 있거나 이렇게 방송국에 큰 딸이 남들 쌍수하고 막 그러는데 고개를 확 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외면하고 약간 털고 있는 약간 웅크리지 않는데 그냥 말이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장면들 보면서 저 사람 되게 좋은 배우다.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은 고개를 여기까지 떨구셨는데요. 제가 고개 드시라고. 좋은 감독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에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몸짓으로 첫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의 호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째 딸 지금 중3. 네. 안녕하세요. 요거 만들 때는 중1. 네, 맞아요. 중1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중1 올라갈 겨울에 찍었었어요. 내가 질문할게 뭐라고 질문해요? 너무 어렸을 때에서 우리 이난희 감독께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 다 알아들었었어요. 한국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영화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래도 엄마나 아빠한테 여쭤보고 기사 같은 것도 쳐다보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중상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대학교 1학년 같아요. 그리고 또그 일상생활에서 아빠를 대할 때랑 좀 비슷하게 좀 캐치해서 하셨다고. 본인 아빠하고 아이폰 막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잘 캐치하셨군요. 어머님 아버지는 지금 드라마 활동부터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좋은 배우로 성장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작업하시는 몸이 좋으시네요. 그 사이에 몸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영화 끝나고 나서 그런 역할이 있어서 가지고 네 잠깐 치웠다가 다시 빼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해요. 그 주인공하고 가장 많이 붙은 씬이 가장 많이 붙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일 많이 네. 붙죠. 그래서 사실은 그 주인공의 어떤 삶을 이해하는 척, 사실은 약간 배반한 척, 약간 떨어진 척, 붙은 척 뭐 이런 거죠. 이런 관계죠. 네네. 뭐 끝에 가서는 뭐 준영이가 뭐 제국 아저씨와의 어떤 그 교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뭐 네. 관객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감을 하는 척, 아니면 또 싫어하는 척. 그렇죠. 고양이 같은. 왜냐하면 똑같아요. 큰딸 얘기처럼 사실은 노동운동 강구한 노동자들은 자녀들이나 또 동료들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싫기도 하거든요. 일상 공상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애증을 반복하게 하고 그런 관계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배우 성함 저 김아석이라고. 김아석. 네. 네, 저 프린트에 이름 찍힐 때 김이석이라고 찍혀야 돼요. 대체로 아석이라고 안 찍히고. 제가 눈이 안 보여. 진짜요? 괜찮습니다. 눈이 안 네, 보여. 지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스텝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김이석, 김아석이라고 아주 뇌리에 박혔어요. 이 배우 기억해 두시고요. 네. 휴가가
개인에게는 어떤 작품이었어요? 어떤 의미의 작품이었어요? 처음 이 휴가를 봤을 때 저는 필름 메이커스에 올라온 그 오디션을 보고서 이렇게 감독님을 뵙게 됐었고요. 그 전에는 감독님 파마란 영화를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립영화를 워낙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진짜? 네, 이런 공기의 영화에 좀 꼭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 전역하고 이제 처음으로 본 오디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의미가 있었고, 아, 그렇군요. 네, 군대에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군 생활을.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거에 대한 혼자만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의 로그라인을 봤을 때 너무 저한테 와닿았던 것도 있었고, 이제 대본을 읽었을 때도 너무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네, 하고 싶다고 네. 감독님께 말씀드렸었죠. 네. 아마 휴가가 굉장히 좋은 이정표가 될 네, 배우에게 특히 맞아요. 요건 이제 상을 타면 배우들에게 다 이정표가 됩니다. 나라면 줘요. 몇 번씩 나라면 준다니까. 네, 유력하죠. 네, 지금 배우 감독상. 우리 저 친구, 네. 네. 술 같이 드시는. 술은 못 먹습니다. 네, 영화. 네. 아, 술 전혀 못 하세요, 근데? 예, 끊었습니다.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는데 계속 담배를 피우시고 술 그러게. 술 좀 많이 드십니다, 거기서는. 가짜 술이에요? 아니, 해야 할 업이니까 해야죠. 그때는 하셨고. 홍상수 영화에서 꼭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면 홍상수 영화에서 많이 마시거든요. 진짜 술을 드셨구나. 저 어떠셨어요, 이번 작품? 우리 감독님이 네. 네, 또 이런 노동 문제 이런 거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감독님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네, 캐스팅된 겁니다.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예. 다른 집 없이.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겠죠. 예, 하여튼간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공연도 예전에는 같이 네. 같이 또 했었고, 네. 또 낯설도 같이 출연도 같이 했었고. 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낯설이란 영화에 아, 낯술. 네. 낯술 알아요. 그 영화 알아요. 진실의 연달력이 제가 떨어져서 그런 중간 거. 배급판. 예. 그 영화 알죠. 예. 거기 나오셨는데 그때는 머리가 좀 있어요. 거기서 패션주의 영화. 아, 네.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음악이 안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이 노동 현실이 이런 음악까지도 사치인가 이런 생각.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하면서. 그거는 아마 감독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 뭐 사치라고 생각해서 음악을 안 넣은 건 아니었고요. 네. 일단 좀 빠르게 작업하다 보니까 음악 자리를 생각을 하고 찍지는 않았고, 다 찍은 다음에 이제 편집하면서 보니까 음악을 넣을 곳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는 좀 음악을 써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연영석이라는 가수의 간절히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엔딩 크레딧에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너무 안 어울렸고, 네, 그래서 그냥 가자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이 그 엔딩에서 왜 시위하는 3명만 덩그러니 거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같이 그냥 객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연대하는 어떤 느낌을 가지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해석을 붙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아시겠죠. 한 카트,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한 카트가 없고요.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조차도 굉장히 많은 고민의 부산물이다,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이 고민이 많죠. 상대적으로 프로듀서는 고민이 많으냐? 많겠죠. 왜요? 그 예산 방어해야죠. 막 이거 사실 몇 회로 찍은 거예요? 10회차 찍었을 거예요. 대단히 경제적으로 찍은 거예요. 어떤 부분을 좀 몰아찍었어요, 그러면? 몰아찍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소별로 한 2, 3회차씩 끊어서 중간에 한 2번 정도 쉬고 찍었습니다. 보통
보통 이 정도는 한 24회차 정도 나올 텐데. 아, 그러면 진짜 사치구나. 10회, 이거 10회차에 찍었다고 왜 그래? 예, 예. 네, 뭐 컷수, 그러니까 속력을 막 내는 방식으로는 좀 현장이 돌아가면 너무 힘들어서 네, 컷수도 좀 줄이고 최대한 꼭 쓸 것만 찍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10회차 딱 타이트하게. 그렇다고 막 롱테이크가 많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대단히 뭐랄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찍는 거예요. 놀라운데 10회차는. 저랑 나중에 같이 일하시죠. 괜찮은데 10회차? 그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네. 이렇게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 작업비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 정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프로듀서 예산 방법 무조건 이 해야죠. 정도 안에 해야. 근데 참 하다가 재밌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장편을 처음 해봤는데 그동안 단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단편을 잘 보시면 단편이 이렇게 장수가 크게 이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게 로케이션 장수가 5개면은 단편 한 5개 찍는다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너무 웃긴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만든 거야. 그걸 무모한 게.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역할 캐스팅을 하자니 또 그 비용도 그렇고 이거 본인이 직접 하자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감독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네, 그거 제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때 풀테 안경 쓰고 있었고, 그렇죠? 네네. 그 친구를 도와주는 척 약간 얄미워 이런 스타일. 네.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하셨던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프로듀서와 배우를 겸했고 예산 방어하시고 굉장히 사실은 하셨던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작품 처음에 사실은 프로듀서 입장에서 노동운동의 삶을 그리는 영화를 만든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이 처음에 선뜻 작품에 손이 가든가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뭐 프로듀서를 하지만은 저는 이런 영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던 거 워낙 없어가지고 네네. 워낙 없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 좋다 그런 게 있었고 사실 뭐 이 작업의 이제 스타트 시작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던 건데 우연치 않게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네. 그게 이제 그 당시 콜트코텍에서 이제 네. 빈 공장에서 작가들이 이제 뭐 스쿼트라고 하나요? 점거 미술 행사를 우연치 않게 그 기사를 보고 봤던 거고 그래서 알게 됐던 거고 그래서 봅시다 자꾸 보게 되면서 더 관심 갖게 됐던 거고 근데 저는 뭐 노동력을 떠나서 워낙 없잖아요. 저는 되게 기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뭐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인간의 얼굴을 한 체제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데 노동운동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강철 문화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처럼 사실은 큰딸한테 핍박당하고 말도 못하고 둘째 딸은 그래도 약간 사랑은 해주잖아. 그것도 약간 만족하면서 반찬하고 그런 일상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노동운동의 사실은 인간의 얼굴을 한 노동운동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한국 영화사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이정표 같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나랑 준다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내 이름을 아시나?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성세대와 뭔가 젊은이들의 세대 차이도 많이 느꼈고요.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이 제복 캐릭터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투쟁을 했지만 또 그 사회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뭔가 도태된 인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의도한 건지 우선 궁금했고요. 그리고 목공을 실제로 배우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목공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목공. 저희 선생님 계셨어요. 아하. 저희 촬영한 로케이션에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반장? 거기 목공 소장님? 소장님? 네, 소장님이 계셔서 봉화 선배님 제복 아저씨랑 저랑 같이 수업을 단기간에 받았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옆에 상주하시면서 도와주셨고 안전교육 받고 그리고 제복 아저씨도
이봉화 배우님은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을 하셨었어가지고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막식 때 만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러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따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대 차이는 노리고 하는 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국이가 해고되기 전에는 모두가 어느 정도 정규직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같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점심 먹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자판기 커피 마시고 뭐 족구를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하고 다시 또 오후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야근이 있을 때 또 같이 하고 야근이 없을 때 또 같이 술 먹고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직장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해고가 되고 아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간 그곳은 다들 계약직. 그래서 동료 관계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김하석 배우가 연기한 준영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팟을 꽂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도 이제 새로운 신입한테 아씨 점심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밥 먹으러 가고 왜냐면은 그 자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이 교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연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작업장 내에서 뭔가 팀워크를 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현실에서 또 제국과 비슷한 연령대 노동자가 있는 것보다는 젊은 노동자가 있어서 좀 세대 차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산재 관련해서 또 이 젊은 세대가 그 노동운동의 경험이 있는 중년 세대가 좀 부딪히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년 세대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 한번 잘못 사면 난리 나잖아요. 댓글에 막 테러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노동 현장에서는 잘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친구가 네. 이제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뭐랄까 이제 체제화나 사회 쪽으로 연결시키는데 아직 미숙한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단련돼 있다고 하지만 제보기 같은 경우는 올드 패셔너블한 거죠. 둘째 딸한테는 그냥 낡은 아버지인 거지. 첫째 딸한테는 그냥 무능한 아버지고 잘해주죠. 그래도 너무하더라 진짜. 내가 그 집에서 제 딸이 맨날 그러고 저한테 제가 이게 식당에서 이게 아까 고개를 들고 할 말은 많은데 그 말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많이 느꼈죠. 그 일상성, 노동의 일상성이 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구체성이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질문 안 하시네. 네, 뒤에 남자,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 보면서 그 제보이 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노동 그쪽에는 좀 책임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인물이고 그리고 또 한 5년 동안 그 쟁의한다고 그 엄마도 없는데 딸들만 그냥 둔 거잖아요. 사실 그거 보면서 저거는 거의 아동 학대나 아동 방치가 아닌가. 엄마도 없는데 아빠가 그거 노동 쟁의한다고 이렇게 어린 딸들만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딸들은 그 뒤에 아빠하고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개연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제로 이 이재복 역할의 모티브가 된 그 콜트콜트 기타 노동자 임재춘 씨인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따님들이 다 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지금 30대 되셨고 다 취직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임재춘 씨가 주인공이 다큐멘터리 재춘 언니라는 작품이 개봉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제 그 영화 관객과의 대화하러 이제 지방 곳곳에 다니잖아요. 그 딸들이 이제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옷도 이렇게 코디도 해서 이렇게 준비도 해주시고 아버지 임플란트도 해주고 뭐 나름 이제 돈독하게 지금 지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네. 아이들만 놔두고 노동쟁이한테 네, 노동부의 설정은 개연성이 있냐. 이 영화가 앞뒤가 상당히 많이 잘리고 딱 열흘간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자세한 어떤 정보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장기 농성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주말 퇴근식으로 해서 집에 가세요. 예, 그래서 집안을 좀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월요일 날 농성장에 돌아오셔서 또 금요일까지 어떤 투쟁의 일정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러다 고공농성이라고 해서 아예 올라가 버리면 이제 몇 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고공농성도 교대로 할 때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지금 최종 재판을 앞두고 한 100일 투쟁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집에 아예 못 간 상황, 이제 이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었고, 물론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너무 가장이 가족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제복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현장도 그리고 가족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설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예치금 벌려고 또 알바 뛰잖아요. 그런 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치금. 네. 이게 중요하죠.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도 지금 실제적인 어떤 그 노동운동 과정에서 벌어졌음직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막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5년 동안 애들 돌보지 않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그것도 사실 많은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많이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떨어져 있고 따로 지내고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영화에서는 생략됐지만 이모 삼촌들이 조금의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그 공적 기금으로 좀 자발적으로 기금들이 모여서 이렇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돕는 그런 손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돈으로 자녀들 그 상급학교 진학할 때 등록금을 대주기도 하고 네, 이런 사회적 실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백업 구조가 좀 요새 많아졌죠. 등록금도 도와주고 생활비도 도와주고. 또 질문 여자분 계셨는데 네. 저도 영화 재밌게 정말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본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혹시 100% 핸드헬드로만 하셨는지?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제가 전문 영화 많이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그런 핸드헬드 느낌보다는 되게 절제된 느낌이었거든요. 덜 흔들린다는 얘기였죠? 네. 그래서 어떤 디렉션을 하셨는지 스테디캠을 쓰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흔들림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대략 촬영 감독이랑 이제 정해서 들어갔고 좀 뭐 흔들리긴 하더라도 너무 막 심하게 뭐 흔들리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또 좀 덜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가 생각보다 동선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원래는 조금 더 동선을 많이 만들어서 카메라가 계속 배우를 따라서 움직이는 형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몇몇 부분에서 지나치게 정적인데 카메라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약간 좀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계속해서 눈에 띄고 좀 부끄럽고 했었습니다. 혹시 그 편의점 그 제복이가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 말씀하시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제복이 혼자 밥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거의 핸들드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이제 저 혼자 편집할 때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뭐 저는 괜찮던데. 그래요? 저도 오히려 괜찮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사람이 숨을 쉬니까 근데 그냥 위아래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는 안 움직여도. 이 정도는 요새는 많은 시선들이 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불편한 건 못 느꼈었어요. 사실. 핸들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또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그 각본 자문
거기 실제 임재춘 씨나 그런 실제 노동자분들의 자문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자문. 크레딧에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을 주로 그 시나리오의 어떤 부분을 주로 자문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각본 자문에 제가 취재했던 콜트콜트 기타 노동자들 3분의 이름을 넣었고, 그리고 한 명의 시나리오 작가 이름을 넣었거든요. 그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한 달 일주 정도? 한 5주 정도를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소위 이제 말벗을 해주면서 제가 좀 제 방향이 아닌 길로 갈 때 좀 이렇게 추구도 좀 해주고 그런 거 하시고 도와줬고, 이제 그 노동자분들 3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을 감사합니다에 그냥 한 줄 넣기는 너무 그분들한테 제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넣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내가 계속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계속 뭔가 이렇게 필터링했던 기준, 이제 그것이 그분들일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를 읽어주시긴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휴가가 아니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분들 실화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써온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읽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고마워서 낫다. 결론. 원래 이제 할리우드에는 시나리오 닥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하나 나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나리오 닥터인데 의사는 의사. 내가 고용된 시나리오 닥터예요. 또는 뭐 무슨 컴퓨터 기술자는 컴퓨터 기술자에서 한 10명 정도가 있고 그 10명 돌려가라. 그래서 전문가들이 닥터로 자기가 치료를 하는 거죠, 시나리오를. 그 아예 영화 산업이 고도화됐을 때 그런 자문 기구가 있고 자문 이런 게 아주 빵빵하게 있는데 이 작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옆에서 얘기 나눠주시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상을 같이 공유하고 정신적 위무가 되고 막 이렇게 중요한. 네, 또 제가 사소한 거를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설정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네. 밥을 하루에 몇 공기씩 먹느냐. 농성을 하면 밥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몸이 빠지느냐 찌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영화를 만들 때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하석 씨, 우리 중상 이승주, 이승현, 김정현, 김정현, 이승주, 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김아석, 네, 이승원, 네, 아, 헷갈리네, 진짜. 최은석 씨도 한번. 제가 그래서 그 배우가 아니라 PD를 자꾸 호명되는 거를 되게. 여러분, 제가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작품이 배우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지금 영화가 작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극장에서 상영되고 약간 보잘것없는 사람이 사회 보고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나.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김정현, 이승주, 김아석, 네, 이승원 씨 이렇게 네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 휴가 나온 사람이 아니고. 저도 별로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껴주지 뭐 쉬면서. 어디 가서 이럴 거야. 나 휴가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재밌는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관객분들이 소수나마 이거 정작 앞으로 많은 분들이 보겠습니다만 그 진심을 아마 다 알아주실 겁니다. 열렬한 박수를 좀. 지상 27일 지상식 때 요 멤버 그대로 다 이봉화까지. 네? 27일 지상식 때 뵙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